네, 정치생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박진영 숙명여대 개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생쇼. 네, 이태원 참사 이후 이제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두 주가 되도록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아니 박진영 교수님. 이 사안을 정석대로 풀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석대로 풀어가면은 이제 해당 장관과 경찰청장 정도는 사퇴한 상황에서 야당이 내각 총사퇴 요구하면은 총리가 사퇴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160명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 난 제일 먼저 할 일이 총리 사퇴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내각 전원 사퇴. 이렇게 가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아니, 한 놈도 그 책임을 지는 놈이 없습니까? 오늘 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까지 사표 낸 사람 아무도 없고, 또 그 사퇴를 요구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상민 지금 장관을 유임시키는 거는 거의 절반은 좀 약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의 이제 그 교체할 분위기도 남아있지만, 유임이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자리 이동 가능성 얘기가 나오죠. 자리 이동? 뭐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뭐 자리가 몇 개 없잖아요. 이동할 자리가. 네. 총리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였고, 아니면 대통령실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상민이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승진을 해? 아니 그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을 뭐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근데 160명이 사망한 이런 사건,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총리로 승진을 한다. 그럴 리는 없죠. 야,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이런 엽기지 이거는 진짜. 근데 보통 이제 무능, 무책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적인 도리도 못 하는 거예요. 어제 이상민 장관이나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 하는 이야기는 이 참사 앞에서 인간적 도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은 사표 수리 않더라도 본인은 저는 뭐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사퇴하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습을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최소한의 이런 수준의 이야기도 안 하는 집단들인 거예요.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도 관가에서 돌았던 얘기가 이상민하고 윤희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물러난다였는데, 당시 저도 고작 이거 갖고 그랬는데, 아니 주말 들어서는 이상민도 윤희근도 아니고 서울경찰청장 날리는 걸로. 용산서장하고. 네. 용산서장은 뭐 이미 직위해제가 그렇죠. 된 거고요. 근데 지금 또 주처로 들어오니까 서울청장도 살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지난주에 나온 얘기는 뭔가 봤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장관하고 경찰청장은 날려야 된다는 게 최하한선이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최하한선이었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 인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날리는 사람 없는 거. 그나마 날린다면은 경찰청장 이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근이도 뭐 살릴 모양인가 봐요. 예. 아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희근이는 날리고 서울청장 그 인간을 살리고? 경찰청장으로. 왜냐하면 사실 서울청장이 더 윤하고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무슨 도사하고 뭐 스님하고 가깝다는 소리. 총리는 날리고 행안부 장관은 유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책임을 질 여지가 없는 산 송장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경질하겠다. 힘없는 사람들을 경질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꾸 그래서 저는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는 게 무슨 의심이 되냐면은 이 보고 체계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가 내려가는 그 과정들에 뭔가 이 사람들의 서로 간에 짬짬이가 있지 않나. 서로 간에 그 실수라든가 약점을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되고요.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 경찰을 계속해서 장악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보세요. 의심이 됩니다. 계속. 윤석열이가 그 아침마다 그 조문 갔잖아요. 네. 그때 이상민이를 꼭 데려다녔죠. 수행시켰단 맞아요. 말이죠. 이거 보면은 뭐 이상민이가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야, 이게 정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면 제2, 제3의 참사는 또 발생합니다. 요새 맞아요. 계속 저 코레일에서 사고가 계속 납니다. 나요. 맞아요. 무궁화호 탈선 사고. 오송역 참. 의왕 오봉역에서 또 있었어요. 네, 예, 거기서도 예. 한 명 돌아가셨고요. 예, 그것도 본인 우리 지역 기반이라고 또. 사는 예. 아니 이거 봐서는 네.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는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가급적.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나사가 풀리고 다시 맞습니다. 조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징후가 있어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참사가 나기 전에 29건의 이런 그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 전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실상은 한 300개 된다. 그 전조가 드러나지 않은 전조가 한 300개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철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갑니다. 여론조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은영 소장님. 아니 어떻게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윤석열 지지율이 뭐 그렇게 썩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주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 중앙일보 같은 매체에서는 이번에 지지율이 많이 빠지지 않은 거는 세월호 때와는 달리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뭐 야권에서 이걸 정치 쟁점화 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걸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고 해서 이 윤석열 지지세가 많이 안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세상에 어떻게 그거는 그런 아니에요. 풍산 개 같은 그렇습니다. 그 전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이제 세월호 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네. 세월호 때는 2년차 때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되었어요. 2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 13년 2월에 취임했고 네네.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년. 4월이었으니까 거의 1년 지나서 1년 차인데 근데 횟수로 내면 2년 차인데 네.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내일신문이 오피니언에 의뢰해서 한 그 5월 1일자 발표를 보면은 이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월 달에 세월호가 참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48.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전에 조사한 게 61.8 나왔어요. 그래서 한 13%포인트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간도 약간 이제 지났고 1년 차가 지났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빠졌는데 지금 대통령은 6개월 안쪽에서 이 참사가 일어났고 지금 지지율이 30%예요.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 이거를 지금 지지율을 뺐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그 안보 불안감과 경제 불안감 이게 같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지지율을 이제 잘 못한다라고 눌렀을 때의 그 효과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당장은 지금 안 빠졌는데 어쨌든 정부 책임이 지금 75.1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저께 저희가 금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조사를 했는데 아니 이은영 소장님 저희가 하셨어요? 경향신문사랑 같이 해갖고 내일 발표가 될 거라서 오늘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재라는 이 항목이 28.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세월호 때와 다르게 보는 게 어쨌든 이제 그 도로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가 같이 병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질서의식 부재라는 측면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질서의식 부재, 시민들의 질서의식 그렇죠. 부재. 그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재. 시민들한테 책임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 문항을 4개를 넣었어요. 대통령실, 그다음에 경찰청 행안부, 용산구청,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질서적 부재를 넣었는데 네. 대통령실이 33.4, 경찰청 행안부가 24.7, 용산구청이 9.7,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부재가 28.4가 나와서 이 사고 유형의 형태를 지금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사보다는 이후에 이제 정부 대응 과정에서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나온 거라든지 금요일 날 나온 거 이렇게 보면은 크게 안 빠진 걸로 나온 거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빠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사이
초기에 막 여권에서는 네. 그거는 경찰한테 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다 어저께 덮어씌웠고. 그 대통령이 경찰 놓고 만자 꾸짖음을 했잖아요. 네, 1만자. 30분 동안. 네, 예. 30분 동안 1만자 꾸짖음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보면은 경찰로 꼬리 자르기 하고 본인은 이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구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나라도 삐끗한 게 나오면 이 여론조사가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직은 좀 관망세다 관망세. 이렇게 봐야 예.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한 28% 나왔다는 거는 뭐 지금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세력이 지금 딱 있는 거죠. 그분들은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윤석열을 지지할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표현하자면은 신극우 현상이 제도권 정당에까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지난 대통령 선거가 이 좌우 극단의 선거였습니다. 네네. 극단의 선거였는데 이 극단이라는 자기 이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보냐면 사실 왜곡을 넘어서 가지고 윤리 도덕조차도 팽개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유럽에서 나타나는 신극우주의 현상과 비슷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 사태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민 문제라든가 인종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지금 질서의식이라는 항목이 하나 들어가니까 예. 거기에 확 몰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제도권 정치 집단 역시 똑같이 태극기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공고화되는 현상인 겁니다. 과거에는 제도권 정치가 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끌려다니면서 동질화되고 이념화되고 정권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최면에 스스로 이제 갇혀버리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인형 성향 조사를 미디어 토마토가 24일에서 26일 날 했었어요. 10월 달에. 네. 그때 현 정부의 성향 자체를 극단적 우파라고 보는 게 48.2%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중도 보수가 23.7, 중도 7.2, 중도 진보 4.8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 성향 자체를 그 보수도 아니고 극단적 우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절반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우파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맹동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이 극우 사이트, 극우 유튜버들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 가서 댓글 보면은 뭐 그냥 야 이게 진짜 인간들인가 싶을 그런 댓글들이 우리나라의 극우는 극우 아니에요. 맞아요. 우익이라고 붙이기 어렵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이념적 지향이 아니고 이념적 지향이 아니에요. 그냥 맹동주의예요. 맹동주의.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맹동주의. 아유 참. 혐오, 맹동 이런 거. 혐오, 조롱 이제 이런 거죠. 그 확증 편향인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극우 진영에서 뭐 총선 투표 조작설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것도 저 좌파들 진보들은 다 악마들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이 확신이 돼버린 거야. 아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 촛불 그 시위를 추동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민주당이 뒤에서 조정했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이 했잖아요. 그런 말이 지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5.18 민주화 운동 때 그렇죠. 북한에서 내려와서 맞습니다. 조정했다. 네. 이 흐름 속에 의식이 같이 존재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22년판 버전이에요. 네. 네. 그 참 그런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참 우리 사회에 어떤 그 큰 위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양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좌우를 떠나서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공화주의적 이 이념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저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뭐 60% 이상 나오니까 이게 딱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연장선으로 지금 숫자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명백한 그런 이 국정 네. 운영에 있어서 이 참사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럴 땐 판단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어떤 허물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혹은 증거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탄핵 상황에 몰리게 됐을 때는 그 30%는 또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뭉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60%가 반대를 하고 있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체가 된다라면 그 30%에 대한 세력을 어떻게 이제 잘 순화시킬 건가? 왜냐하면 지금 그 이번 참사에 그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내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 국회 청원을 내서 그게 지금 너무 5만 명이 지원해서 국회 청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그런 사회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극우적인 사회. 아,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참 큰일입니다. 예, 뭐 일단 지금 현안을 다 떠나서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가스라이팅은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국가적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지금 가스라이팅, 종교 영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가스라이팅이 매우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고 또 편들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표면화된단 말이죠. 예, 극심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 통합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의 탈정치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가의 탈정치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자 과거 권위주의 국가이든 또는 이 권위주의 국가를 극복했던 민주주의 이행제 국가, DJ 정부라든가 네. 이런 국가이든지 간에 국가, 이 정부 주도,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주도로 어떤 이념적 교육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국가기구라는 것이 주식회사처럼 이해되면서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 외에 국민으로서의 가치, 국가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통합적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간의 문제가 이익의 문제가 극단화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로 지금 바꿔버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관료사회를 한번 재정비를 해야 돼요. 네. 예, 우리가 이제 관료사회가 탈정치해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탈정치하라는 것이 여야 어느 쪽 편을 들지 말라는 뜻이지 민주주의적 과정으로서 국민과 소통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관료가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대표적인 집단이 검찰 대표적인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지금. 이 재난의 정치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단어 자체가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재난의 정치화.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할 방안, 앞으로 방지할 방안은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에서 내놔야죠. 해법을 정치에서 내놔야죠. 그래서 애도의 탈정치와 운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이 사태가 정치와 무관합니까? 다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 아닙니까? 사실 뭐 그 지금 남영위원장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정치에서부터 그게 파생되어 나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우리 이제 보통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념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념 없는 거예요. 이념이 없으니까 좌우 맹동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균형감이 있어요. 그렇지. 제가 이념 전공자입니다. 아, 네. 제가 좌우 맹동으로 극단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국가 구조도 전공하시고 이념도 전공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군요. 예. 앞으로 그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춤을 출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게 사람들이 바로 뭐 지지를 어떻게 처리하거나 이게 어렵고요. 조금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뭐 지금 윤석열이 코너에 몰렸으니 이 윤석열이 물러나면 안 된다. 탄핵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는 양상이고 한 30%가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윤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에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 근데 이미 그 눈깔이 뒤집힌 사람들이라서 그 무슨 생각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명이 이렇게 국가의 도움 없이 죽어갔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지지한다. 아, 정말 이분들은 한번 좀 임상병리학 차원에서 한번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어? 아니, 저한테는 연락이 온 적이 없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만약 전화 왔었으면은 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예? 이럴 때 지금 이 완전히 지금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보수 정치를 사랑한다면은, 뭐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잘한다. 아, 이건 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정말. 하여튼 뭐 이 참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1, 2년 안에 한국 사회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양당 구조로는 이 국민 통합도 안 되고요.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그게 양당 구조는 지금 뭐 미국사에서도 미국 정치에서도 일어나는 건데 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돼서 이게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자면은 네. 그 양당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A도 싫고 B도 싫다 이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같은 사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 경험이 중앙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들이 선택된 측면도 있거든요. 늘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제3 후보에 네, 대해서 그렇죠.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있고 제가 표현하듯이 신상 과도하게 네.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범한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이 잘 못한다. 그러면 선택할 답이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못한다?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을 민주당. 선택하는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당 찍어봐야 다 사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의 이 다양하면은 예를 들면은 A당, B당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C당도, D당도, E당도 선택지가 된다면은 저는 우리 정치 많이 나아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은 뭐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치가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가 잘 못하길 바라기만 하고, 상대가 잘할 것 같으면 다 그냥 딴 좀 놓고, 뭐 이른바 야지를 논다고 하지요. 야지를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뭐 그냥 날마다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당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유, 저는 사실, 워낙 그 정치적 입장이 선명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정권 아니면은 정말 피곤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 저쪽도 그러는 거야. 저쪽도 그래요? 보수당 아니면 아니 솔직히 보수 인사들 말이죠. 보수 저는 사실 인사들. 요즘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해요. 아니 보수 인사들 중에 예를 들면 민주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삶이 어려워지거나 그런가요? 좋았죠. 지표를 보면 더 좋았죠. 이준석 그냥 날마다 방송에 나오고 말이죠. 그 저기 뭐 무슨 장성철 씨니 이런 분들 뭐 방송 출연하는데 뭐 애먹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 정부 아니면은 다 잘려요. 걔들은 보수 정권 되고 더 힘들어요. 장성철이나 이준석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참. 이게 잘 보시면요. 히틀러나 무솔로니 같은 예. 파시즘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제1당과 제2당이 지겹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먹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3 세력으로 훅 들어와요. 증명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포명대로 훅 들어와가지고 우파 정당을 먹어가지고 집권을 해버려요. 딱 윤석열 트럼프. 윤석열이에요. 딱 윤석열이에요. 딱 윤석열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죠. 트럼프도 맞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예. 1당과 2당이 잘하면서 정권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은 3당, 4당을 구조화시켜서 경험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인지화된 3당, 4당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어지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이 파시즘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3지대 이제 정당들이 지금 생겨날 가능성이
언제쯤 그게 여당에서 먼저 분화가 되면은 다음 총선 때 그게 생겨날 가능성도 있죠. 좀 선거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정계 생각해요. 개편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쪼개지는 거죠. 다 쪼개지는 거예요. 예. 그 유승민식의 그 중도 보수. 보수 정치계의 정의당. 네네네. 중도 비슷하네. 표현 정말 좋네. 보수계 아니 이게 정당, 옛날에 저기 보수계 정당. 바른신당, 바른정당이죠. 그렇죠, 바른정당 할 때 그 이 대선 앞두고 단체로 자유한국당 넘어간 인간들 있잖아요. 네네. 어? 새누리당 탈당해서 몇 달 안 지났는데 집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다 통째로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가 유승민이 그 보수 정치의 정의당을 하려고 한다. 어? 그 자기들은 집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를 앞세우고 그 가시밭길을 걸을 수 없다. 어? 그래서 이쪽으로 보수에서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소수 가치 정당, 그 이념 정당 너나 해라 이거죠. 하고 이제 넘어가 버렸죠. 저 인간, 저 권성동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 이 인간들 그거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장재원이가 유승민 선거운동하러 다녔을 때 정말 코미디입니다. 장재원이가 그때 저 다스베이다도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럼 고정 출연했었어. 그때 그래서 고정이었었던 그럼 거. 저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자기 좌표를 잡으려고 했다가 저러다가 이제 뭐 저 돌아가서는 또 윤석열이 똥구멍이나 빨고 있는 거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제 유럽식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이념 구분할 때 보면은 딱 중도 보수예요. 진짜 중도 보수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경제에서는 시장주의, 그 다음에 국가 개입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복지에서는 국가 개입을 인정을 하는데 이 한국적 상황에 오면은 북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아주 색깔이 오른쪽에 가 있어요. 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제라든가 복지 정책은 거의 민주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뭐 하여간 그렇게 보수 정치의 이념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이념 없는 사람들과 이념 있는 사람들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낙엽 정당과 그렇지 않은 비낙엽 뭐 정당,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예. 수박 정당과 네. 예. 수박 정당. 지금 호남에서는 좀 먹힐지 모르겠다. 민주당 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구속 시도까지 갈 겁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근데 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기소는 할지 몰라도 구속 시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겠죠. 그때까지는 진짜 목에 칼이 여기까지 들어와도 거기까지는 지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직전까지 가는 거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없어. 네,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정권이 권력이 바뀌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좀 다시 판을 봐야 된다. 근데 그 세력이 꽤 많더라고요. 구속까지 가고 그게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보는 세력이 다시 있어요. 이제 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가 쉽게 기소는 뭐 기소는 검찰이 가능성이 지멋대로 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네. 하더라도 상환할 겁니다. 그건 뭐 불가피한 일이고, 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입장이고, 왜냐면은 나도 나름대로 다 들여다봤어요. 저기 경기도지사 때부터 없어. 이번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범죄 없어요. 지금 이제 대장동권이라든가 대선 자금 문제에서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억지로 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예. 그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다음에 국토부에 그게 압박이었다 아니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인지의 문제인데 이것도 억지로 기소하려고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남 FC 문제. 성남 FC가 사실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데 실적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광고비가.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저 제3자 뇌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따져서 걸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쌍방울에서 그 대표 있잖아요. 지금 외국에 김성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건 끝난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들어온대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못 해주시면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잡아오기도 쉽지 않다. 잡아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 받은 변호사가 없어. 돈 받은 변호사가 없는데 무슨 대납 의혹이 존재합니까? 윤석열이 후배 이남석이나 한번 털어보지. 이남석이. 응? 거기도 쌍방울하고 그렇지, 사회 쌍방울에 상검을 있었잖아요. 네. 하여간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될 텐데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고, 눈치 그리고 보겠죠. 저는 아마 그 내년 상반기쯤에는 도저히 집권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이 코너에 몰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에게 도움을 주는 판단을 법원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움을 준다는 건 뭐냐면 억지로 이재명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할 만큼 그런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판사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정석대로 판단할 것이다. 아니 이런 뭐 얘기입니다. 정석은 무슨 그분들이 정석이에요. 정석이 기회주의적 처신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말은 좀 그래도 아니, 좋게 해줘야지. 양심의 부르의 아니 뭐 판사들이 모든 있잖아요. 판사들이 다 쓰레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퇴진과 탄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재판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자 한번 보세요. 군사정권 때 무슨 양심의 보루했습니까? 대한민국 재판부가. 오늘 재판해가지고 내일 사형시키는 그런 일도 거기에다가 들러리 섰던 게 대한민국 재판부인데 믿으면 안 돼요. 예.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유가 그렇죠. 거기에 판사 있는 출신 거예요. 아니야. 판사 출신. 판사하고 그 당시 검사 둘이서 고교 선후배가 무슨 저렇게 끈끈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상민 판사 시절에 판결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고 그 당시에 그 판결의 어떤 이 수사를 이 사람이 했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플러스해서 이상민의 사법부의 인맥들 한번 들여다보고 그지 한번 싶어요. 들여다보고 싶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연계가 엮여져 있는지. 정권 끝나야 이게 규명되겠죠. 천공 스승과의 연관성도 아마 그때 가서 규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광고하고 또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입니다. 정착할 만한 비누 찾고 계십니까? 김용민이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소개해드립니다. 비누 떨어질 때마다 그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왜냐? 탈모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 자, 비누 유목민들, 이 비누 저 비누 그냥 닥치는 대로 쓰시는 분들 이제 디아페 비누로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에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어성초, 한방재료, 그리고 제주도산 마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출한 말기름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수분이 적당량 함유돼서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서 끈적임 없는 보습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는 6주 동안의 그 숙성 기간을 충실히 지켜서 더욱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일반적인 비누와 달리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화제를 넣지 않고도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유황을 사용해서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풍성한 거품이 나서 기분 좋게 샤워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디아페 비누 한 개는요 9,000원입니다. 네. 자, 근데 디아페 비누 3개 들어있는 한 박스인데요. 그게 한 박스가 포장이 돼 있는 한 박스면은 22,300원, 포장 없이 그냥 낱개 3개로 그냥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21,300원, 1,000원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는 디아페 비누 한 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낱개 한 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비누입니다. 제가 써봐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비누입니다. 자, 다음 광고는 이메텍 전기요가 되겠습니다. 최고급형입니다. 이메텍은
1973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42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전기요의 명품인데요. 정말 유명한 기업입니다. 왜 명품이냐?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전자파 걱정이 없어요. 과전류 그리고 과열 방지. 누전 때에는 자동 전원 차단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국가공인시험연구원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서 라돈 안심 인증을 받았고요.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세 개 나라의 전자기파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또 오코텍스 인증도 받았습니다. 오코텍스는 이제 유럽 친환경 인증 시스템인데요. 전기요에 사용된 원단이 인체에 무해한 순면임을 이렇게 보장하는 겁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경제성입니다. 전기 소모량 1인 기준으로 55와트입니다. 하루 6시간 동안 사용할 때 한 달 전기세 1,130원입니다. 300원이 아니라 1130원. 잘못 들었어요. 예. 만 원대로. 한 달 전기세가 엄청 약 싸네. 1,130원입니다. 네. 전기요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다. 이메텍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자꾸 왜 만이냐? 1,130원입니다. 1,130원. 그러니까 또 러시아 이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걸 써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메텍 전기요입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이메텍 전기요는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조절기만 분리하면은 손빨래든 세탁기 빨래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만큼 얇고 가벼워서 정리 수납도 간편합니다. 또한 좌우 분리 난방으로 개인의 온도차를 고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드,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무봉제 열 압축으로 실밥 풀림이 없고요. 잠자리에서 배김이 없습니다. 더욱 편안합니다. 배기면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아침 방송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줄을 얼굴에 새기고 나오더라고. 그지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자, 더욱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이건 직접 비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메텍 제품의 공식 수입사가 방송에서의 가격 노출을 원치 않습니다. 그만큼 압도적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전기요의 명가 이메텍 최고급형 프리미엄 제품을 압도적 혜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메텍 순면 전기요입니다. 한 달 전기요금 하루 6시간 썼을 때 1,130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디자인도 예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천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천공이 지금 윤석열의 어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여러 의심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규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윤석열이가 쫓겨나야 하야 해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하다 못해 천공 다큐멘터리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저거 아닙니까? 런던 갔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지 않은 조문하지 말라고. 16시간에 17시간 그때 유튜브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시간 있고 그다음에 또 뉴욕 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매일 조문 가라. 네. 분향소에 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할로윈 관련돼서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다큐멘터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당에서 만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발언한 거 영상들은 다 남아있으니까 그거하고 대통령 발언해보면 매칭한 게 어디 방송사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매칭해보면 천공 말한 다음에 비슷하게 말을 했고 그게 MBC인가? 그래서 물어봤어. 천공 인터뷰를 해갖고 어느 게 먼저냐 우선순위가. 자기는 모르겠다. 나는 영상 올린 거밖에 없다 이랬는데 지금 천공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있어요. 용해인 의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천공도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국정조사에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국정조사에 불러야 돼요. 네, 더 이상 이 사수를 가지고 대통령을 현혹시킨다면 이 사람 국정조사 불러서 증인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이름이 이병철이라면서요. 천공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병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머가 있잖아. 네. 김건희가 건희로 바꾼 것도 병철이 때문에 그렇다고. 이병철, 김건희.
네? 아버지 이병철, 아들 이건희. 네. 그래서 이병철, 김건희. 그래서 뭐 신딸이니 뭐니 이런 또 막 루머가 도니까 불러서 제대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제 수사. 아니, 국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위에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제보가 예를 들자면은 맞아요. 저 사람 천공이라는 사람은 도망가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공하고 늘 관계가 좋았겠어요? 나쁜 관계에 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 국감장 나와서 뭐 제보하고 증언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 파블라 TV라고 네네네. 심희혁 기자 그리고 김두일 작가가 함께하는 그 파블라 TV가 있는데 거기서 천공 영상 만들어준 분하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아, 예, 네. 아주 굉장히 그 홀대했나 봐. 예, 그래서 그 스님도 있잖아요. 책을 자기 책을 저분이 가져가서 홀라당 써버려가지고 스님이 그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하여간 그 천공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영상도 제가 봤는데 하나만한 말 또는 아주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런 인간의 그런 뭐 강연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좀 강연이라는 단어에게 미안해요. 예. 강연이란 단어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냥 떠드는 거. 하나만한 얘기를 그냥 뭐 너무 하나만한 얘기죠. 나도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하나도 있어. 받아 적어서 머리에 새길 가치도 없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말이 지금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너무 좀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사실은. 자, 빨리 그 지금 국정조사 해야 돼요. 국정조사 빨리 들어가요. 천공을 이병철 빨리 불러다가 좀. 글쎄요, 뭐 민주당이 작심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국정조사라는 게 이제 과반이면 되는 거고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의거든요. 협의 네.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거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일부만 동참해 준다면은 네. 거부할 명분이 국회의장한테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 안에서 윤상현 같은 경우 이상민 보고 책임져라. 그리고 하태경은 국정조사 특검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네. 뭐 윤상현이나 하태경이 뭐 얼마나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민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에서 돌았다면은 국민의힘은 당장 내후년 초에 총선.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으로서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민심이 계속 떠나면은 이 황당한 참사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은 총선의 직격탄인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영남하고 이제 강남 쪽의 의원들만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당선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검역관들이 연고지역 위주로 PK하고 서초 강남이랍니다. 그렇죠. 그렇지. 대부분 지금 서초 강남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좌불안석이겠죠. 그래서 이 좌불안석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쪽에서는 오바해서 줄서기로 하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김기현 같은 사람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구조적 탈출을 엿보려고 하겠죠. 윤석열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과거에 뭐 친박연대라든가 이런 구상도 할 수 있고 무소속으로라도 당선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단일 대우로 다음 총선 때 공천받아서 나가지 않더라도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을 모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 공천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소속으로라도 난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당장 윤석열한테 각을 세우기에는 검사 끈앞풀들이 또 있고 아직은 그래서 있으니까. 만약에 검찰한테 네. 털리면은 나는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런 입장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낙천되는 상황에는 그냥 따로 나올 그렇죠. 것이다. 그러면은 내 한마디 좀 해보고 싶은 게, 야, 너를 낙천시킬 때 그냥 낙천시키겠니? 이 나름대로 그 캐비넷을 다 만들어 놓고 낙천시키지 않았겠어? 그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 단기간에 검찰 수사가 구속시키고 출마도 못하게 하고 이건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당선되더라도, 할수 당선되더라도, 혹은 하다못해 선거법 위반 꼬투리만한 거 잡아가지고 고생을 시킬 수 있겠지. 근데 이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이번 그 12구 참사가 너무 큰 타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지난번에 42표 반란표 있었잖아요. 네. 그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원내대표 네, 선거 그때 때. 10명만 이쪽으로 오면 당 분위기가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유승민 당대표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데 출마 안 한답니다, 유승민은. 안 하겠다 아, 그래요? 했어요. 네, 당대표 출마 안 그 한답니다. 앞으로 뭐 한대요? 당대표 출마 안 하는데 정치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반윤석열 투쟁하는 거죠. 그러면은 탈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건가요? 변희재 대표는 민주당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민주당 오는 거는 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아니, 내가 봤을 때 그건 너무 만화 같은 얘기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1당, 2당 네. 응? 왔다 갔다 그 집권한다면은 이거 국민의힘 그만두면 갈 데가 뭐 한 군데밖에 그렇죠. 그 지금 못도 있겠어요. 유승민 대표 전 원내대표 행보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90%, 나머지 10% 이재명 대표 비판.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3지역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승민 대표의 전 의원의 목표도 결국은 대선이기 때문에 당장 당을 뭐 탈당하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친윤 세력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겠다라는 자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현재는 나경원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야, 같아요. 유승민도 안 나오고 뭐 그러면 이준석 지지했던 그 청년들은 어디로 가나? 어? 거기는 이제 어쨌든 따라다니겠죠. 지금 국바세가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국바세가 뭐예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인데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데 그게 이제 신이준석. 네, 그 친이준석 계들인데 그 친유승민 계기도 해요. 친유승민 계도 한데 이 친구들이 그냥 당원 조직에 그 플랫폼 하나 만든 게 아니고 전국적인 오프라인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42명 이쪽으로 들어오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에이. 그렇게는 안 되나? 뭐 저기 그 되겠어요. 그 뭐 집권 가능성이 근데 그 있어야 42명은 거기 있어도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여기에서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먹는다. 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먹으면은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아. 169석 돼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솔직히. 그죠? 차라리. 어떤 인간들로 200석을 채웠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169석 이 인간들, 그 지금 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로는 뭐 앞으로 뭐 더 기대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때 싹 갈아야 돼. 정말. 그래서 수박 없이 수박을 최소화하는 공천으로 가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근데, 정부 때 우리 초창기 때 한번 보세요. 정치적 역동성이 가장 많이 발휘될 때는 언젠가 하면은 4+1이 만들어졌을 때, 연동형 비례제 통과시킬 때, 나경원 빠루 들고 설칠 때 상대적인 영에서 진보, 민주, 중도 이렇게 해서 연대가 만들어져서 정치적 역동성이 가장 좋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제일 높았어요. 똑같은 그러네요.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과 구상을 민주당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는 정의당이라는 파트너가 그래도 꽤 있었잖아요. 5% 내외긴 하지만 그래도 한 5에서 8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의당이 그 정도의 역할이 있을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당이 민주당 안에서 나올 수 있을지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당 성향 2개에다가 민주당 3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판 자체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이제 정당을 선단에 비유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 배에 169명 타고 가는 것과 나누어가지고 배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포위하는 것. 이게 전쟁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할까? 뭐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막강하지 않나요? 169석 있으면 완전 정면 돌격해야 되잖아요. 정면 돌격 못하고 있잖아. 아이고 참. 그래서 공천을 제대로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공천 제대로 못하면 이제 한국 정치는 희망 없어요, 진짜. 어우, 너무 국민의힘이 그 참신한 인물로 공천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당이지. 민주당밖엔 사실상 현실 정치에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의 실체는 민주당뿐입니다. 민주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는 뭐 내 말이 틀리지 않을걸요. 예. 근데 이 와중에 다음 공천도 뭐 이 수박들이 다 부활하고 하나만한 정치가 계속된다면은 이 정치는
파시즘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원내정당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의원들끼리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반이잖아요. 우리가 예, 셋인데 예. 이 친구가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잘 싸우고 밖에 국민할 때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고 평소에 밥 잘 먹고 땡깡 안 피우고 그다음 상임위별로 민원 서로 잘 주고받고 이런 걸로 평가되는 이런 이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분위기가 카르텔 있어요. 비슷한 게 지금 형성돼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거 사실 정권 퇴진 이야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퇴진 이야기 해도 되는 거고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하고 울어주고 싸우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월호 때 있었잖아요. 지금 한 명도 안 나가고 있는 게 원내에 들어앉아가지고 질문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고민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게 퇴진이 꼭 안 되더라도 윤석열 퇴진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속 퇴진을 얘기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분위기를 숙성시키는 것. 그게 야권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또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있다고. 야야야 너희들 쓸데없이 윤석열한테 줄대지 마라. 윤석열이는 언제든 물러날 수 있는 하야할 수 있는 대통령이야. 여기 충성했다가 넌 바보가 되는 거야.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맞습니다. 윤석열 타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원내 전략이 좀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이쪽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응수가 뭐야? 2017년까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보다 서열 뒤에 있었어요. 네. 어느 순간에 당원당규 개정을 해가지고 원내대표를 서열을 넘버 2로 해놨더라고. 그때부터 원내정당이 되는 거. 원내정당이 이 패거리 정치가 되면요, 국민들과 괴리가 생깁니다. 그럼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안 다니는 정치가 그때부터 좀 만연된 것 같아요. 원내에서만 잘하면 된다. 그 여의도가 이제 섬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입법을 통한 어떤 개혁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직능 조직을 열심히 만나서 그 직능의 현안을 잘 파악해서 입법하는 것도 그렇지. 있고. 상임위가 제일 큰 자기의 그렇죠.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갖고 말씀하신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잘 하고 있겠다고 믿겠는데 법률가가 너무 많고 운동가가 법률. 별로 없어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는 입법기관이 아니고 대의기관입니다. 아. 입법권이라는 기능을 가집니다. 네. 자, 일단 윤석열 퇴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별로 그 기운이 보이지 않지만은 거리, 광장에서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 퇴진 요구 촛불 시위는 그 어떤 집회 때보다도 결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민의 어떤 그런 응집된 요구를 받아 안는 민주당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심각하거든요. 저는 이 경제 상황이 결국 윤석열에게 치명타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무능이 더욱 부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원래는 이제 5년 만에 투자자에게 이제 돌려줄 수 있는 콜옵션인데 이걸 연기했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구나. 응? 한국의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여져서 그래서 지금 파장이 매우 크단 말이죠. 다시 사줬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4대 금융사한테다가 4대 금융사 중에 우리은행 빼고는 나머지가 다 외국인 지분이 그렇죠. 50%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철수를 한다. 한국 자본에 더 기대할 게 없다 해서 철수한다. 그러면 ISD를 걸 수도 있어요. 엔젤 펀드 지금 가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벤처 기업들 아니 중대형 기업들도 저렇게 돈 없다고 난린데 벤처 기업한테 누가 투자하겠어요? 지금 자금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국가가 나서가지고 4대 금융 지주회사한테 콜옵션, 흥국생명 콜옵션 가능하도록 너희들이 좀 돈을 좀 내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부당한 개입입니다. 국가가 왜 이런 데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ISD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있고 또 다른 회사체들 1월 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회사체들이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게 대한민국 이제 최상위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자본도 축적돼 있고 그렇지. 사내 보유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잘한 것, 이제 이게 나중에 통계로 한번 나올 거예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중견기업,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동성을 발휘해가지고 이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게 위기에 처할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런 이제 엔젤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돈을 또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쟁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저러다가 뭐 하나 미사일 잘못 떨어져가지고 국지전이라도 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안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되고 그 일본의 뭐 관함식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해군이 격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하나 따지면은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 돼. 예. 그냥 자신 없으면 미국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저기 시킨 사람이 이병철이잖아. 이병철. 참 답답해요 지금.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보도가 잘 안 되고, 뭐 사안 자체가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주목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매우 심각하거든요. 제2의 IMF가 지금 성큼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형태의 IMF 외환 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산층 몰라갑니다. 중산층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라는 게 매출 3조 미만까지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도, 17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중견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이제 연봉이 과거에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 1차 밴드들도 많고 자동차 부품업계 1차 밴드들도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제 기계 부품 관련해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에도 진출 많이 해요. 그래서 중소 벤처 비용부 만들어 그런 거 다 지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인도도 가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4, 5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인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위기 상황 한계에 몰렸는데 김진태는 좀 미안하다 이러고 흥국생명 거는 지금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이랬으면은 빨갱이 소리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공산당 비슷하게 그러니까 왜 돈을 갈취하느냐 4대 금융지주로부터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그 민주당에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완전히 그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현금을 다시 끌어모은다고 고금리로 가고 있는데 또 뭐 100조, 200조를 또 푼다 그러고 이거 맞아요. 완전히 무슨 청개구리식. 아니 물가 잡겠다고 해놓고 돈을 풀고 풀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임기응변으로 모든 거를 지금 그 여의도에는 65층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규제를 막 풀고 그리고 막 부동산 쪽에 이제 자꾸만 그 강남 쪽에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자꾸만 이게 이상한 시그널 하지도 않은 시그널을 자꾸 주면서 사람들 기대 심리만 높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불만을 자꾸 이제 죽이는 거죠. 아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참 결국에는 국민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민주당도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 97년 당시에는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선택이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정권 1년 차도 안 된 상황에서 내일이 6개월입니다. 내일이 6개월이에요. 내일이 6개월이에요. 내일이 6개월이야. 6년 지난 것 같아요.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생기면은 국회에서 바로 탄핵해야죠. 바로 탄핵하고 탄핵할 사유가 돼요, 그게? 아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탄핵은 정치적인 정치적이다. 겁니다. 정치적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내는 것은 나중에 특검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탄핵하면은 또 탄핵 소추하고 심판하는 기간 동안 또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정상화시켜야죠. 또 그 과정에서 개헌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그 민주당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 여러 상황을. 가지 준비해야 돼요. 많이 진짜. 예.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퇴진 탄핵이라는 것을 입에 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런 걸 하면 당에서 일단은 막 또 제지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고 지금 돌아가면서 윤석열 독재자 뭐 이거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이상하게 지금 자기 스스로 검열하면서 쫄아 있어요. 네. 자, 쫄지 않을 사람으로 국회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몰락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지금 정권이.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아니, 야당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만약에 외환 위기가 왔단 말이죠. 윤석열이는 그만둘 마음이 없어요. 국민들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민주당이 또 일어나야지. 국민들의 어떤 그 성화 때문에라도 일어날 수밖에 일어나야지. 없어요. 가겠죠. 결국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한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라. 그걸 기대하지 말고 그렇죠. 국민들이 개척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 해봅니다. 국민하기 참 힘드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봐주기 수사의 편파 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라인 박영수 사단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김용 그 부원장 관련해서는 곧 이제 기소됐어요. 구속이 됐고 구속 기소됐어요. 네, 구속 기소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또 이재명. 네, 그다음에 이제 거고. 그 바로 이재명으로 오는 예. 거니까. 예. 야, 참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그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계속 가는 밀고 거예요. 가네요. 네. 이것도 제동을 걸 방법이 없나 봐요. 예? 이 박영수 사단이라는 게 지금 수사팀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수사팀. 수사팀. 그 박영수 특검의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차장이 한동훈이고 그 밑에 그렇죠. 3명의 검사. 예, 예. 에, 이번에 교체된 검사들이 다 이때 같이 했던 손발 맞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음, 이 손을 떼라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게 실효성이 음,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특검으로 가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수사를 다 소개하면서 또 누구 인맥인지를 소개함으로써 이 수사의 불공정성을 알리는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이었다.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야당 탄압 이제 대책위원회 박범계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아마 공동으로 위원장이 있는 그 조직에서 한 걸 겁니다. 네. 그 조직에서 한 건데 그냥 한번 하고 너무 안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게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슈를 끌고 갈 건 아니고요. 네. 빨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갑자기 약간 뜬금없긴 그 정치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앞에서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밴드워건이 언더독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언더독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동정 여론을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은 수비보다는 무조건 닭공입니다. 닭공. 그럼 예.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쳤어? 좋아. 그럼 우리는 딴 공격 수단으로 널 공격할게. 우리는 한 이렇게 단계, 나와야지. 한 단계 앞선 공격을 해야죠. 매 맞았다고. 이거 전치 2주야 3주야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이죠. 윤석열 보세요. 무조건 선제 닭공이잖아요. 닭공. 그러니까 그 합동분향소를 그렇게 종교 단체마다 찾아다니는 게 그 사람은 그만큼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대통령은 지금 자기 위기에 처했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뭐 하늘 땅 천지 다 지금 찾아다니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게 저희가 볼 때도 이거 기자회견 하는 거는 효능감이 별로 우리한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디테일한 걸 또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은 정보력이 있잖아요. 제보라든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뭔가 조금 더 선제적인 뭔가를 구상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이슈는 지금 튀어나올 이슈는 아니다. 네, 일단은 저희 12구 참사에 대한 지금 국정조사를 빨리 밀어붙여야죠, 지금. 한동훈이가 국회 나와서 너무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는데 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냥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민주당의 무력함으로 보여요. 아유, 안 하면 되죠. 저는 뭐
대응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청담동 술집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있는 게 뭐 중요합니까? 윤석열이 있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또는 뭐 탄핵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풍산계가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게 정부 쪽에서 그걸 준 거예요. 이게 저 시행령 개정하는 거 이렇게 지금 그렇게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의 소스를 언론에 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지금 봐주기 수사에 대한 편파 수사, 박영 수사는 이거랑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잘 안 맞는 거죠. 저쪽은 그런 걸로 자꾸 이제 여론을 호도하고 심리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좀 이 진보는 좀 안 돼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걸 국면 전환을 가져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거를 지금 튀어나오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그 12구 참사에 올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수사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방법이 없어요. 아, 그 못 막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무력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에는 저는 이게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상대를 쓰러뜨리느냐는 속도전이지 방어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방어가 안 돼요, 이거. 자, 하여튼 이런 깡패들이 집권한 세상에서 참 신사적 정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박범계 형은 당분간 좀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박범계 형이 검찰 개혁 다 망치셨잖아요.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묻습니까? 이게 너무 그 모양새가 안 좋아요. 박범계 형은 좀 조용히 계시고 아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배 의원들 좀 밀어주고 그리고 뭐 좀 비바람 맞을 일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비바람 맞고 그러셔야지 지금 무슨 역할을 맡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높은 분들이 나서는 게 아니고 선수가 낮은 사람들이 나서야 돼요. 전용기 의원이 요새 참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거 찢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기저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은 뭐 거기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 때가 안 묻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던져야 돼요. 용해에 넣으면 보세요. 그냥 문 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아니에요. 보면 여당 같아. 아유 참. 아니 그때 왜 제대로 개혁을 못 해가지고. 아유 그런 얘기 해봐야 뭐 소용도 너무 없지만. 무력해져요. 그런 얘기하면 진짜. 아유 진짜 이런 이제 꼬라지를 우리가 아니 어느 순간에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이슈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지. 문 대통령 지지율 80% 90% 이랬을 때 야 이대로 10년 20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들 마음은 쉽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타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변심을 많이 하면은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민주주의에 좋아요. 그 뭐 언제든 잘릴 수 있다.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정치권을 좀 피곤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민주주의를 매우 성숙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틀을 좀 바꿔서 1번 아니면 2번 이 안에서만 선택하는 이 구조를 바꾼다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면 들고 그런 구조를 못 바꾸고 당분간 좀 쉽지 않다면 정말 잘해야 된다. 잘해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야 아니 된다. 열린민주당은 좀 잘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이 얘기도 많이 드는데 나오죠. 그게 이제 네. 저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대선 때 어쨌든 합치지 않았을 때 그 비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낼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연대를 밖에서 하면 됐지 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합쳐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야당이 없어가지고 저기 조정훈이 넣었다가 지금 그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당하자고 그랬어요? 당시에. 당시에 뭐 민주당 쪽에서 합당하자고 했죠. 합당해서 도대체 무슨 시너지가 났냐 이거예요. 시너지라도 좀 내든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쪽이 안철수도 가고 합당하고 막 그런 게 모이는 분위기니까 그 속에서 열린민주당도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참 아쉽다. 따라하면 안 되지. 그치. 이준석 그걸 따라한다고 박지원이 넣었다가 이게 무슨 꼬라지를 또 당했습니까? 그때 대선 때 저도 상당히 좀 무력감을 느꼈는데 정치가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니까 원회에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을 모아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받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 관절 입주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안 들어갈 거다. 지금 이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이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지지율은 30%지만 그 20이 됐든 30이 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12구 참사가 난 이후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제는 말하는 걸 안 믿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그 속에서 IMF처럼 우리가 또 무력하게 그냥 그걸 외환위기를 또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막을 거냐.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윤희근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야, 그럼 이제 뭐 이제 진짜 아주 정말 그래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2, 제3의 참사를 여러분 스스로 회피하시는 일밖에 없다. 이 정도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21세기에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정치 행태 해야 돼요. 어떻게? 삭발 단식하고 장애로 나가가지고 퇴진하라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80년대 수준이에요. 맞아. 80년대 수준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맨날 그냥 그래서 여기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 누구를 위한 어려운 길이야? 윤희근. 누구를 위한 어려운 길이야? 아이고 진짜 이런. 용산구청장도 마음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몸의 책임감은 안 느낀대잖아요. 그 박희영이는 이제 권영세 따까리였던 것 같고, 권영세는 또 윤석열이가 당대표감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 같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 교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희영이가 그 용산 구청장으로서 SBS하고 손잡고 당시 할로윈 축제 부질서를 다루려고 했었죠. 다루려고 기획 했다. 준비를 하고 구정 홍보. 그게 어떻게 구정 홍보야? 야, 자기 지역에서 하는 가장 상업적이고 성공한 축제를 무질서에 그 언론의 희생양으로 던진다. 자. 그래서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공이가 안 된다. 할로윈 축제 없애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검찰, 경찰이 또 윤석열이가 마약 수사 강조했고, 박희영이는 또 이 헬로윈 축제 무질서 이걸 언론을 통해서 대책회의도 안 하고. 공론화를 하려고 했고, 대책회의도 안 했고, 그리고 경찰력이 당시에 투입이 되지 않았고, 이거 보면은 천공 말씀으로 이 헬로윈 축제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여론과 언론을 또 범죄 사실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야, 얘네들은 빨리 그 타도시키고 도대체 이놈들이 그 집권했을 때 무슨 짓거리를 획책했는지를 다 규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에서 있었던 12구 참사는 이거는 윤석열이를 쫓아낸 다음에 그 진상을 알 수 있다.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세요. 지금 진상 규명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태를 초래했던 인간들이 책임 안 지고. 여러분 정권 퇴진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권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은영 소장님, 박진영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